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진단에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단에 참여하신 이 데이터는 소중하게 잘 쓰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꼭 도움이 되도록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캐럿의 특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캐럿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조직에서 여러 성격 진단을 하잖아요. 성격 진단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이 뭐냐면 예측력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MBTI라고 하면은 ESFJ가 INTP보다 마치 되게 영업을 되게 잘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사실 영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의 MBTI 검사를 했을 때 ESFJ가 INTP보다 영업 성과가 좋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떤 직관적인 상상이나 생각이나 실제 현상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조직의 성과를 잘 예측할 수 있고 조직의 협업이라든가 조직의 이타성이라든가 뭔가 조직 내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뭘까요? 이런 걸 이제 조직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고민을 참 많이 왔어요.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코어 셀프 이밸루에이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티머스 저지라는 조직 심리학자가 이런 성격이 갖고 있는 요인들 중에서 조직 성과를 아주 잘 예측해주고 특히나 조직 장기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해오셨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어떤 힌트냐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직에 성과를 잘 예측하고 또 특히나 장기 성과 그리고 구성원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뭘까? 그 특성들의 핵심은 뭘까? 그 핵심되는 특성들을 모아봤죠. 이 모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코어 어트리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럿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어떤 그 성과와 연관된 개인차 또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특성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특성도 있겠죠. 도움이 되는 특성을 비교적 브라이트, 밝은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저해되거나 혹은 타인의 성과를 방해하거나 이런 특성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특성을 우리는 다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캐럿은 크게 보면 브라이트의 6가지 영역, 다크의 4가지 영역을 측정을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또 조직에서 행동을 또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장면에서 내가 참 좋아요. 근데 조직만 들어오면 조직에서만 일할 때면 왠지 내가 좀 움츠러들고 소극적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되게 호인인데 집에서는 뭔가 좀 악당인 그런 가장 이런 모습을 좀 떠올리면 되죠. 마치 그런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변수가 뭐냐면 OBS라는 변수예요. 이것을 이제 조직 기반 자긍심이라고 부르는데 조직 기반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은요 본인의 긍정 특성을 브라이트한 특성을 조직 내에서 잘 발현합니다. 근데 이게 낮잖아요. 이게 낮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긍정 특성이 조직 내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조직 밖에서 이 특성들이 더 잘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형평 민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더 받은 만큼 주는 것 이걸 얘기하죠. 또 주는 만큼 또 내가 또 받기를 원하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형평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 일하는 만큼 즉시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비록 조직에서 뭔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자원을 쓰고 이렇지만은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즉 주는 만큼 즉각적으로 바라지 않는 이런 특성도 있거든요. 얘를 형평 민감성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브라이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런 그 상호작용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성을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브라이트와 다크 갖고 있는 기본 특성에 관련된 설명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이트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성장 마인셋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캐럴 드웩이 얘기한 성장 마인셋은 크게 2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지능과 역량 혹은 뭐 태도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가정해봐요. 얘를 나는 계속 살면서 바꿀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장 마인셋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번 타고난 뭔가가 있다면 바뀌지 않아. 타고난 탤런트, 타고난 성격, 타고난 지능 이런 바뀌지 않아.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얘를 픽스드 마인셋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인셋이라는 개념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셋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우리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에 대한 마인셋, 그것을 자기 성장 마인셋이라고 부르고 혹은 타인에 대한 마인셋, 그것을 타인 성장 마인셋이라고 불러요. 이 2가지가 다 높은 사람이 있고요. 어느 한쪽이 높고 어느 한쪽이 낮은 사람이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지는데 특히나 자기 성장 마인셋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잠재력에 대한 발전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진단 중에서 타인 성장 마인드셋이 높아 라고 한다면 타인 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의 특성은 자기보다 타인들을 개발하고 그 타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좀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효능감이에요. 효능감은 이제 앞에 한 글자가 숨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general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일반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효능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효능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general self-efficacy라고 하는 일반 자기 효능감.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맡겨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general이 하지 않고 반대가 있는데 반대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좀 구체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specific self-efficacy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특정 분야를 되게 잘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를 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테니스는 굉장히 잘 칠 수 있지만은 내가 복싱은 되게 어려워. 내가 회계는 되게 잘할 수 있는데 마케팅은 어려워. 이런 것들은 효능감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영역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진단은요. General Self-Efficac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보편적으로 내가 뭘 하든 잘할 수 있어.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수가 높은 분들, 이분들의 특성은요. 어떤 일이 맡겨져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도전, 또 그 일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이 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회복 탄력성. 브라이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회복 탄력성은 워낙 잘 아시다시피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느냐? 이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고무공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툭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가 레질리언스죠.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가 레질리언스예요. 레질리언스가 높은 사람의 특성은 아주 재밌게도 본인의 역경, 떨어진 역경보다도 더 위로 튀어 올라오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는 역경은 나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역경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역경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실제로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뭔가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은 그래서 역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거나 또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도전해 보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게 높은 사람들은요. 역경을 오히려 잘 활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경을 좀 더 기대하거나 심지어 역경이 있을 때 훨씬 더 나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다음은 원만성이라는 특성이에요. 원만성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인간의 성격 중에서 타고난 특성 중에서 변하지 않은 5가지를 우리는 주로 이제 빅5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어그레블리스라고 하는 친화성, 원만성이라는 겁니다. 친화성과 원만성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되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고 타인과의 어떤 그 갈등 장면에서 먼저 양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A 팩터라고 하는 어그레블리스가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은 사실 혼자서 일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협업해야 되는 것이 항상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그레블리스가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이제 인적성 검사, 이 적성 검사 항목 중에서 A 팩터라고 하는 원만성은요, 다른 팩터보다도 특히나 이제 협업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중치가 높은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만성이에요. 다음은 최근에 사실 연구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조직 신뢰라는 변수를 많이 연구하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렀잖아요. 자기 효능감.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동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동료에 대한 태도, 동료가 갖고 있는 어떤 품성, 동료가 갖고 있는 역량, 여기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 신뢰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보면 크게 한 3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 동료 팀원이에요. 코워커들. 또 하나는 리더겠죠. 또 하나는 CEO. 또 하나는 이그제큐티브스라고 하는 경영진입니다. 이 3가지를 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직 신뢰가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셋 중에 둘만 신뢰한다. 라고 해도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셋 다 신뢰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일종의 유아독존이죠. 독고다이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겠죠.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변수가 재밌는 건요. 이 셋 다가 다 높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업무에 몰입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업무를 받았잖아. 내 업무에 대해서 몰입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셋 다를 다 신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몰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특히나 조직 내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혹은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질 가능성. 이 조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습니다. 이제 그걸 연구한 게 이제 ADP 연구소 같은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워낙 잘 아시죠? 마커스 버킹엄. 이분이 그 강점 혁명으로 잘 아시는 그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갤럽에 있을 때는, 우리 직장인들의 강점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주로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ADP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지금 조직 신뢰, 또 러브, 워크, 이런 키워드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크입니다. 다크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다크 중에서 이제 타고난 성격적 특성, 잘 변하지 않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5 중에 뉴로티시즘이라고 하는 신경증성이 있어요. 신경증성의 본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외부의 위협이나 외부 조건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N이 높다, 신경증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늘 나쁜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 자극에 되게 민감해야지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근데 지금처럼 안정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호모사피엔스 시절에 비해서 지금 되게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뭔가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우리 DNA는 거기에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경증성인데, 이게 높은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조직 내에서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 우울하고 이러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타인들한테. 그래서 좀 이게 약간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스트레스에 늘 쌓여 있고 이러면서 타인들한테 약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엠팩트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자아도취, 공간결핍, 곤모술수를 세 가지를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를 어둠의 삼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에는요 어둠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밝음도 있지만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삼각형은 우리가 뭔가 좀 무슨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흉악범 혹은 특별하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떠올릴 때 쉽게 우리가 어둠의 삼각형을 떠올리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는 병리적으로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우리도 임상적으로까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특성을 다 타고나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에 따라서 더 과격하게 나오는, 확실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 다크 트라이더거는 이 어둠의 삼각형을 우리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 중에서 자아도취는 어떤 거냐? 자기의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죠. 특히나 이 과정만 있으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왜? 마치 이거 같잖아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만들었어. 성취감을 느끼고 아까 말씀드린 그 General Self-Efficacy 이거랑 비슷하죠. 근데 자아도취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타인의 성과를 폄하해요. 그러니까 내 성과가 훌륭해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아무 문제는 없지만 자아도취의 특성이 나르시시즘의 특성이요. 내 것만 탁월한 게 아니고요. 타인을 폄하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조직 내에서는 사실은 함께 일하면서 사실 공을 좀 돌리고 또 서로 공을 좀 나누고 성과를 나누고 이런 게 장면이 좀 필요한데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이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결핍이에요. 공간결핍은 타인의 마음, 타인의 현재 그 현사, 특히나 이제 정서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겉으로만 공감하는 척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전혀 알아내지 못하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당 부분 타고나기도 하지만은 조직 내에서 이렇게 공간결핍이 높은 사람의 특성이요. 타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이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야, 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 너 그렇게 직장생활 하겠니? 이렇게 타인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장면에서 공격을 하거나 그 장면에서 타인을 자기 밑으로, 자기 아래로, 자기보다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태도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간결핍이 높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나 공간결핍이 높은 사람들은요. 타인의 어떤 어려움, 타인이 뭔가 힘들고 또 스트레스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공감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걸 좀 공격의 빌미로 삼고 나중에 이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공간결핍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곤모술수인데 곤모술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은 수단으로서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라면
또 우리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희생은 필요하지. 근데 희생은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근데 그걸 누군가 희생하는 것을 이렇게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 여기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왜? 목표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수단에 대해서는 수단의 어떤 정당성, 수단의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는 별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되게 목표지향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특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발현되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들만 존재할까요? 이 조직 정치라는 사람들만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해도 돼, 수단을 써도 돼, 라는 사람들이 파벌을 형성하겠죠. 그 파벌을 형성하고 나서 거기 이제 거기 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조직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술수가 높은 사람들이요, 조직 정치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라인, 뭐 줄, 이런 거, 끈, 이런 거, 연,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또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껴요. 야, 우리끼리 뭔가 이런 좋은 평판을 만들었어. 우리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애들은 이런 도구로서 가치가 없는 거니까 쓸모가 없는 애들.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바로 공모술수의 높낮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보면 사실은 브라이트보다는 다크에 좀 더 꽂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까지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직, 특히나 우리나라 조직에서 연구했던 결과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아도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8에서 3.2 정도의 사이면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아도취가 높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결핍. 또 여기 유사하긴 한데 얘는 3.0 이상이면 여러분들은 약간 위험하다. 이 뭔가 공간결핍이 조직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모술수 얘는 3.3 정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다크가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캐럿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라는 게 있어요. 그 다크가 늘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조직 심리학자들은 조직에서 성격의 다크에 관련된 연구들을 꽤 오랫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다크를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다크를 인식했잖아요. 내가 이런 다크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이렇게 자기 반성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라, 내 다크를 스스로 인식해서 내가 다크가 나오는 그 에너지는 되게 세요. 그 큰 에너지를 조직 성과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실제로 창의성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혹은 집단지성이라든가, 좀 더 긍정적인 장면에서, 워크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이런 직무에 대한 열이라든가 긍정적인 장면에서 다크를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쓰길래,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다크를 다루길래 이게 가능한가? 이것도 연구된 자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제 캐럿에 대해서 점수를 보시고 이게 점수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되셨다면 이게 스스로 봤더니 내가 다크가 너무 세네?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요. 이 다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있게 고찰해보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다크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분명히 다크가 세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고 또 그걸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아마 우리가 조직에서 서로 협업하고 성과를 내고 또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캐럿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